셜록 홈즈 바스커빌 가문의 개 일부. 셜록 홈즈. 밤을 샌 날이 아니라면 을의 느지막이 일어나는 셜록 홈즈가 식탁에 앉아서 조반을 들고 있었다. 사실 그가 밤을 새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난 벽난로 앞에 깔개 위에 서서 전날 밤 무리를 찾아왔던 손님이 남겨두고 간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것은 손잡이가 뭉툭하게 붉어진 놈으로 묵직한 고급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페낭 로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지팡이였다. 손잡이 바로 밑엔 폭이 3cm는 좋게 될 듯한 넓은 은판이 붙어 있었다. 그 위엔 1884라는 숫자와 함께 영국 외과 의사회 회원인 제임스 모티머에게 CCH의 친구들이 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구식 개업이가 지니고 다닐 듯한 품격과 견고함을 갖춘 바로 그런 지팡이였다. 이보게 왓슨, 그걸 보고 무엇을 알아냈나? 홈즈는 이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고 나는 지금 보고 있는 물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아니 내가 이걸 살펴보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자넨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나 보군. 글쎄, 반짝반짝한 주전자가 내 바로 앞에 놓여있긴 하거든. 홈즈가 말했다. 어서 말해보게나 왓슨. 우리를 찾아왔던 손님의 지팡이를 보고 무엇을 알아냈지? 우린 운이 없었던 탓에 그 손님을 보지 못했고 손님이 무슨 용건으로 여길 찾아왔는지 몰라. 그러니 그가 깜빡하고 놓아두고 간 지팡이는 중요한 단서가 되지. 어디, 그 지팡이를 관찰한 다음 그 손님에 대해 어떻게 추리했는지 들려주게나. 내 생각엔 말이야. 난 최대한 친구의 방식을 따라하려고 했었다. 모티머 선생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늙은 의사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 표시를 한 걸 보니 꽤 인정받는 축에 드는 게 분명해. 괜찮구만, 아주 훌륭해. 홈즈가 말했다. 또 모티머 선생은 걸어서 왕진 다니는 일이 많은 시골의 개업 의사일 가능성이 높아. 그건 왜?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원래 아주 근사한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달하거든. 그런데 도시 의사가 이런 걸 가지고 다닐 리는 없을 거야. 지팡이 끝에 두툼한 쇠 물미가 다른 정도를 봐선 이걸 들고 꽤 많이 걸어 다닌 게 분명해. 하하, 완벽하군. 홈즈가 말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CCH의 친구들이라는 글이 여기 있어. 나는 이 H가 지역의 무슨 수렵 헌트 단체 같은 걸 가리킨다고 생각해. 모티머 선생이 이 단체의 회원을 수술해 줬거나 아마 그랬겠지. 그래서 치료받은 사람이 작은 선물로 성의 표시를 한 것임에 틀림없어. 아, 정말이지 왓슨.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 홈즈는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담뱃불을 붙였다. 한 가지 꼭 말해두고 싶은 게 있다네. 자넨 여태까지 훌륭하게 설명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왔어. 하지만 내가 변변찮은 성공이나마 거두게 된 것은 자네 덕인 바가 크지. 자넨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닐지 몰라도 빛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개 중엔 천재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천재를 자극하는 범상치 않은 능력을 발휘하는 이들이 있지. 고백컨대 친애하는 벗이여. 난 자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네. 홈즈에게 이런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는데 사실 난 그 말을 듣고 벅찬 기쁨을 누를 길이 없었다. 그의 논리정연한 방식에 대한 나의 감탄과 그것을 만천하에 알리려는 나의 노력에 대해 홈즈 자신은 항상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고 나는 그 때문에 심술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내가 그의 체계에 완전히 통달하여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 그의 인정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 뿌듯하기 짝이 없었다. 이제 그는 내 손에서 지팡이를 받아들고 육안으로 몇 분간 요모조모 살폈다. 그리고 흥미를 느끼는 듯 창가로 가더니 담배를 내려놓고 확대경을 통해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별것 아니지만 재미있군 그래. 홈즈는 즐겨 앉은 긴 의자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다. 지팡이엔 한두 가지 표시가 분명하게 남아있어. 우린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유추를 해볼 수 있겠네.
내가 뭐 빠뜨린 거 있나? 나는 의기양양하게 물었다. 중요한 점은 내가 다 지적했을 텐데. 여보게 왓슨, 유감스럽지만 자네가 내린 결론은 결함투성이로 보이네. 솔직히 말하면 아까 내가 자네에게 자극받는다고 했던 말의 의미는 자네가 범한 오류를 주목하는 과정에서 진실에 이끌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의미였어. 물론 이번에 자네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어제 온 손님은 시골 의사임에 틀림없네. 그리고 아주 많이 걸어다니는 사람이고 말이지. 그럼 내 말이 맞자는가? 거기까지만 그렇지. 하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나? 물론 그렇다네, 왓슨. 예를 들면 의사에 대한 선물 증정은 수렵단체보단 병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네. CC라는 머리글자를 병원 하스피탈 앞에 놓으면 체링 크로스 병원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 그럴듯하구만. 일단 가능성은 그쪽 방향에 있네. 그리고 이것을 유효한 가설로 받아들일 때 우린 어제 온 손님의 정체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갖게 되는 걸세. 좋아. 그러면 CCH가 체링 크로스 병원을 말한다고 치고 그 다음엔 어떻게 추리하나? 그 다음엔 뭐 생각나는 거 없나? 자넨 내 방법론을 잘 알고 있어. 그것을 적용해보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모티머 선생이 시골로 내려가기 전에 분명히 도시에서 근무했을 거라는 정도일 걸세. 내 생각엔 그보단 좀 더 과감하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네. 이 지팡이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세나. 즉, 이런 선물을 하는 것이 주로 어느 때일까? 친구들이 돈을 모아 마음의 표시를 하는 게 어느 때일까? 그것은 분명 모티머 선생이 개업하기 위해 병원을 그만둘 때였을 걸세. 우린 선물 증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네. 또 그가 도시 병원에서 시골 의원으로 옮겼다고 확신하고 있어. 그러면 선생이 도시의 병원을 그만둘 때 선물 증정이 있었다고 추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럴듯하군. 그리고 모티머 선생이 그 병원의 정교수였을 리가 없네. 왜냐하면 런던에서 웬만큼 자리 잡은 의사가 아니고선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없으니까 말일세.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뭐하러 시골로 내려가려 하겠나. 그러면 그는 체링크로스 병원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모티머 선생이 그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정교수는 아니었다면 그는 고작 내과나 외과 레지던트였을 것일세. 그것은 실습 학생보다 별로 나을 게 없는 위치야. 그리고 그는 5년 전 지팡이에 새겨진 해에 병원을 그만두었어. 여보게 왓슨, 이렇게 되면 자네가 말한 늙고 근엄한 기업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 좋고 별 야심 없고 정신을 홀랑 빼놓고 다니는 30 미만의 젊은 친구가 나타난다네. 또 그에겐 애견이 한 마리 있다네. 대충 테리어보단 크고 메스티프보단 작은 개라고 말할 수 있어. 난 못 믿겠다는 듯이 웃었고 셜록 홈즈는 몸을 젖히고 담배 연기를 물결치는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천장을 향해 뿜어댔다. 개에 관해서라면 확인할 길이 없네. 난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말한 나이와 경력을 갖춘 실제 인물을 찾아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야. 난 의학 서적을 꽂아둔 작은 서가에서 의협 사전을 꺼내 모티모라는 성을 찾아보았다. 모티모 씨는 여럿이지만 어제 우리를 찾아온 손님으로 생각되는 이는 단 한 사람이었다. 난 그의 기록을 소리내어 읽었다. 영국 외과의사회의 제임스 모티머, 대번주 다트무어 그램펜구, 1882년부터 1884년까지 체링크로스 병원에서 외과 레지던트로 근무. 질병은 전도 상태인가? 라는 논문으로 잭슨상 비교 병리학 부분에서 수상. 스웨덴 병리학회의 통신회원. 격세 유전의 돌연변이. 란셋 1882년. 인간은 진보하는가? 정신과학회지 1883년 4월의 저자. 하이베로 소슬리 그린펜의 의무관. 여보게 왓슨, 지방의 수렵단체 얘기를 빼면 말일세. 홈즈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어제 온 손님이 시골 의사일 거라는 자네 추측은 정확하게 들어맞았군. 난 내 추리가 지극히 옳다고 생각하네. 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조금 전에 모티머 선생을 가리켜 사람 좋고 별 야심이 없고 정신 없는 사람이라고 했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내 경험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감사의 선물을 받은 사람치고 나쁜 사람은 없어. 또 야심만만한 인간이 런던 시내의 일자리를 박차고 낙행할 리도 없고 말일세. 또 자네 방에서 1시간이나 기다린 뒤에 명함 대신 지팡이를 놓고 간 걸 보면 정신을 빼놓고 다니는 사람임에 틀림없지 않은가. 그러면 걔는 이 지팡이를 물고 주인 뒤를 따라다니는 습관이 있어. 지팡이가 무겁기 때문에 걔는 가운데 부분을 꽉 물어야 하지. 여기 개의 이빨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군. 이것을 분석해 보면 테리어의 이빨 자국이라고 보기엔 간격이 좀 넓고 매스티프라고 보기엔 좀 좁아. 그 개는 아마 저런. 그렇군. 그건 털복숭이 스페니얼일세. 홈즈는 말을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있었다. 그가 마지막 말을 너무 자신있게 했으므로 나는 놀란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하하, 여보게.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 왜냐하면 나는 그 개가 지금 우리 집 계단 위를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 아, 저런. 개 주인이 배를 눌렀어. 아, 왓슨. 그냥 여기 있어주기나. 손님은 자네와 같은 의협에 종사하는 사람이야. 자네가 여기 있는 게 나한테도 도움이 될 걸세. 이제 가슴 조이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 정체불명의 방문객이 계단을 오르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의학자 제임스 모티머 선생은 범죄 전문가 셜록 홈즈에게 무엇을 부탁하려는 것일까? 아, 들어오십시오. 평범한 시골 의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던 난 손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키가 훌쩍 크고 깡마른 사나이였다. 긴 매부리 코에 미간이 좁았고 날카로운 회색 눈동자가 금태 안경 너머에서 유난히 반짝거렸다. 정장을 입었지만 옷맵시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프로코트에는 때가 묻어 있었고 바지는 해져 있었다. 아직 젊긴 했지만 긴 등은 벌써 구부정했고 고개를 빼고 걷는 경향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고 홈즈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얼핏 눈에 들어오자 그는 기뻐 소리 지르며 쏜살같이 그곳으로 달려갔다. 아유, 정말 반갑군요. 그가 말했다. 이걸 여기에 두고 갔는지 아니면 선박회사 사무실에 두고 갔는지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이 지팡이 하나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선물로 받으셨군요. 홈즈가 말했다. 예, 그렇습니다. 체링 크로스 병원에서요. 네. 제가 결혼할 때 그곳 친구들 두엇이 이걸 선물했어요. 아, 저런. 이거 틀렸구만. 홈즈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다. 모티머 선생은 약간 놀란 듯 안경 너머로 눈을 깜빡거렸다. 아니, 뭐가 틀렸다는 겁니까? 우리들의 추리가 보기 좋게 뒤집혔습니다. 결혼할 때 이걸 받으셨다고요? 아니, 그렇습니다. 전 결혼하면서 그 병원을 그만두었고 그와 함께 교수 전문의가 되려는 꿈도 물거품이 되었죠. 그건 제 힘으로 가정을 꾸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하, 그러셨군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많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려. 홈즈가 말했다. 자, 제임스 모티머 박사님. 아닙니다. 그냥 모티머 선생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저는 단지 외과 의사회 회원일 뿐입니다. 그리고 명민한 과학적 정신의 소유자임에 틀림없으시고요. 아닙니다. 그저 과학을 즐기는 것뿐이죠. 드넓은 미지의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줍는 사람입니다. 홈즈 선생님. 저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분이 셜록 홈즈 선생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쪽은 제 친구 왓슨 박사입니다. 예.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친구분과 함께 선생님의 조남이 회자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홈즈 선생님, 선생님은 대단히 흥미로운 외모를 갖고 계시군요. 저는 안면의 상하 길이가 그렇게 긴 장두는 처음 봅니다. 또 그 정도로 발달한 전두골도 처음이고요. 실례지만 머리의 관상봉합 부분을 만져봐도 될까요? 어느 인류학 박물관이든 선생의 두개골 모형을 가져다 놓으면
훌륭한 장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좋은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의 두개골은 탐이 나거든요. 셜록 홈즈는 이 특이한 손님을 의자에 앉혔다. 저도 그렇지만 모티머 선생도 무엇을 한번 시작하면 거기에 아주 푹 빠지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홈즈는 말했다. 검지손가락을 보니 권련을 피우시는 것이 분명하군요. 어서 한 대 태우시죠. 모티머 선생은 종이와 담배를 꺼내더니 교묘한 손놀림으로 순식간에 담배를 말았다. 가늘게 떠는 그의 긴 손가락은 곤충의 더듬이처럼 예민해 보였다. 홈즈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쏘는 듯한 시선은 그가 이 묘한 손님에게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홈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제 두개골이나 관찰할 목적으로 어젯밤과 오늘 연속해서 이곳을 찾는 영광을 베푸신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홈즈 선생님의 두상을 관찰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기쁘긴 합니다만, 홈즈 선생님, 제가 여기 온 것은 저 자신이 별로 쓸모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는 갑자기 아주 중대하고 또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유럽의 제2 전문가라는 사실을... 이런 맙소사. 그런데 모티머 선생님, 유럽 제1이라는 영광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홈즈는 약간 무뚝뚝하게 물었다. 엄밀한 과학적 정신의 소유자에게 베르티용의 작업은 항상 강렬한 호소력을 갖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상담받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홈즈 선생님, 저는 엄밀한 과학적 정신의 소유자에게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에 관해서는 선생님이 단연 최고시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길 찾아온 것은... 잠깐만요, 모티머 선생님. 홈즈는 말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제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 간결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바스커빌가의 저주. 제 주머니에 필사한 문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제임스 모티머 선생이 말했다. 선생이 이 방에 들어오실 때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오래된 문서지요. 위조한 것이 아니라면 18세기 초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것이 선생의 주머니에서 3, 4cm가량 빠져나와 있었기 때문에 난 선생이 말하는 동안 계속 그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의 작성 연대를 10년 안팎의 오차 범위 내에서 마치지 못한다면 전문가라고 할 수 없죠. 난 그런 주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는데 그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그 문서의 작성 연대를 1730년으로 봅니다. 정확한 연도는 1742년입니다. 모티머 선생은 셔츠 주머니에서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3달 전에 갑자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대번 지방을 떠들썩하게 만든 찰스 바스커빌 경께서 제게 맡기신 것으로 바스커빌가의 대대로 전해 내려온 문서입니다. 전 그분의 주치의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분은 강인할 뿐 아니라 매사에 빈틈없고 현실적인 분이셨죠. 또 제가 그렇듯이 그다지 상상력이 풍부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경은 이 기록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자신에게 다가올 그런 최후를 마음속으로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홈즈는 손을 뻗어 문서를 받아들고 그것을 무릎 위에 펼쳐놓았다. 왓슨, 이것 좀 보게나. 긴 S와 짧은 S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어. 문서의 작성 연대를 알아내는데 이것도 한 가지 지표가 된다네. 난 홈즈의 어깨너머로 잉크색이 바랜 노란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꼭대기엔 바스커빌 관이라고 씌어져 있었고 맨 밑엔 흘려쓴 글씨로 1742라는 숫자가 큼직하게 박혀 있었다. 이것은 무슨 보고서 같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스커빌가에 전해 내려오는 어떤 전설에 대한 보고입니다. 하지만 난 선생께서 상담하고자 하시는 것이 좀 더 현대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인 줄 알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현대적이고 실제적일 뿐 아니라 24시간 내에 판단을 내려야 하는 대단히 긴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짧을 뿐더러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계가 깊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홈즈는 할 수 없다는 듯 의자에 등을 기대고 양손을 포갠 다음 눈을 감았다. 모티머 선생은 밝은 쪽으로 문서를 펼쳐들고 톤이 높은 갈라진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기이한 옛날 이야기를 읽어내려갔다. 바스커빌가의 개가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관해서는 설이 구구하다. 그러나 나는 휴고 바스커빌의 직계 자손이고 이 이야기를 내 아버님으로부터 들었고 내 아버님은 또 당신의 아버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 내가 여기에 기술할 그 사건에 관해 나는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 아들들에게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정의의 신께서는 또한 가장 자비롭게 그것을 용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무리 호된 저주라도 기도와 속죄로 풀어내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너희들은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 과거의 유산을 두려워하지는 말되 금후에는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처신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여라. 또한 우리 가문에 그토록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준 그 혐오스러운 정열이 다시 발동하여 우리 집안을 파멸로 몰아넣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여라. 그때는 청교도 혁명의 시대였다. 바스커빌 영지의 주인은 휴고 바스커빌이었는데 그의 사람 됨됨이가 누구보다 거칠고 상스러우며 신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 이웃 사람들은 그러한 점에 대해선 이 지역에 성인이 출현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를 용서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휴고 바스커빌에게 어떤 방종하고 잔인한 기질이 있었고 그 때문에 그는 서부 지방에서 흉측한 망나니로 악명을 떨쳤다. 그런데 이 휴고라는 인물이 어쩌다가 바스커빌 영지 근처에서 땅을 자작하는 어느 자유농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실이 바르기로 소문났던 어린 처녀는 휴고의 흉악한 이름을 두려워했던 까닭에 늘 그를 피하곤 했다. 그래서 어느 성 미카엘 축일에 휴고는 놀고 먹는 무렵의 친구들 5-6명을 대동하고 처녀의 아버지와 오빠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농장을 덮쳐 처녀를 납치했다. 휴고와 그 친구들은 처녀를 바스커빌 저택으로 끌고 와서 2층 방에 가둬놓았고 밤마다 의뢰하던 대로 떠들썩한 술판을 벌였다. 2층의 불쌍한 처녀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와 고함소리,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휴고 바스커빌이 술에 취해 있을 때 하는 말들은 그 말을 한 당사자까지 혼비백산하게 만들 정도였다고 했으니까. 공포가 크게 달하자 처녀는 마침내 한창 때의 가장 용감한 남자라도 꺼려했을 일을 감행했다. 남쪽 벽을 덮고 있는 담쟁이 덩굴을 타고 내려와 히스꽃이 자라는 황무지 저쪽의 집을 향해 줄다름치기 시작한 것이다. 처녀의 집은 바스커빌 저택에서 14km 넘게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휴고가 포로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새장은 텅 비고 새는 날아가고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속에 악마가 한 마리 들어앉게 된 성싶다. 휴고는 1층의 식당으로 뛰어내려가 커다란 식탁 위로 뛰어올랐다. 포도주 병과 고기 접시가 난무하는 가운데 그는 모든 친구들 앞에서 자신은 오늘 밤 그 계집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제 몸과 영혼이라도 바치겠노라고 울부짖었다. 흥청망청 즐기던 객들이 주인의 폭풍 같은 분노 앞에서 놀라 멍하니 서 있는 동안 그 중에서 좀 더 악질적인 자가, 아니 좀 더 술에 취한 자였는지도 모르겠다만 사냥개를 풀어놓으라고 외쳤다. 휴고는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 마부들에게 자신의 앞말의 안장을 얹으라고 소리 지르는 한편 사냥개를 풀어놓고 개들에게 처녀의 손수건을 던져주라고 명령했다. 사냥개들을 길에 풀어놓자 교교한 달빛이 비치는 황무지는 순식간에 개 짖는 소리로 가득 찼다. 흥청망청 즐기던 객들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은 술 취한 정신으로 남아
황무지에서 벌어질 일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젠 모든 일이 소란스럽게 진행되었다. 어떤 자는 권총을 가져오라고 소리쳤고 어떤 자는 말을 끌어오라고 고함을 질렀다. 술을 더 가져오라고 악을 쓰는 치들도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어느 정도 정신이 들자 도합 13명의 망나니들은 말을 타고 추적에 나섰다. 달은 휘영청 밝았고 이들은 처녀가 제 집에 가기 위해 필시 택했으리라고 짐작되는 길로 나란히 말을 타고 내달렸다. 3km쯤 달린 이들은 황무지에서 야간 번을 서는 양치기를 만나자 혹시 추적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고 소리쳐 물었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말할 수 없을 만큼 겁에 질려있던 그 양치기는 간신히 자신은 그 불운한 처녀뿐만 아니라 그 뒤를 쫓아가는 사냥개들도 보았노라고 말했다. 제가 본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요. 양치기는 말했다. 검은 말을 탄 휴고 바스커빌이 제 곁을 지나가는데 그 뒤를 신께서 제 곁에 오는 것도 금하셨을 무서운 사냥개 한 마리가 조용히 쫓아가고 있었습니다요. 그러자 술 취한 시골 신사들은 양치기에게 냅다 욕을 퍼붓고 다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입에 하얀 거품을 문 검은 앞말이 빈 안장의 고삐를 늘어뜨린 채 손살같이 달려와 옆을 지나쳐갔기 때문이었다. 섬뜩한 느낌이 들었던 이들은 서로 바짝 붙어서 달리기 시작했다. 만일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면 이들은 기꺼이 말머리를 돌려서 돌아갔을 터였다. 이런 모양으로 천천히 달리던 이들은 마침내 사냥개들을 만났다. 용맹하기 짝이 없던 명견들이었지만 지금은 깊은 구렁 앞에 떼로 모여 낑낑거리고 있었다. 어떤 개들은 꼬리를 내리고 슬금슬금 달아나고 있었고 어떤 개들은 목덜미에 털을 곤두세운 채 눈앞에 협곡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너희들도 짐작할 터이지만 출발할 때에 비하면 그래도 술이 많이 깬 패거리가 걸음을 멈추었다. 대개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주춤거렸지만 그중 제일 용감한 셋이 혹은 그중 술이 가장 덜 깬 치들이었는지도 모르겠다만 말을 타고 협곡 아래로 내려갔다. 협곡은 널따란 평지로 통해 있었는데 그곳엔 이름 모를 옛 사람들이 세워놓은 거대한 선돌 2개가 놓여 있었다. 그 돌은 아직도 그곳에 가면 볼 수 있느니라. 휘영청 달은 밝은데 빈터 한가운데는 불운한 처녀가 피로와 공포로 인해 숨이 끊어진 채 쓰러져 누워 있었다. 그러나 용감무성한 새 술꾼을 기겁하게 만든 것은 처녀의 시체도 그 옆에 누워있는 휴고 바스커빌의 시체도 아니었다. 그것은 휴고의 몸뚱이를 딛고 올라서 그의 목을 물어뜯고 있는 무시무시한 짐승이었다. 덩치가 산만한 검은 짐승은 생김새는 사냥개 같았지만 세상의 그 어느 개보다도 컸다. 그리고 세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도 그것은 휴고 바스커빌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있었다. 그러다 그 짐승이 불길이 있는 눈과 피에 젖은 턱을 들어 세 사람을 바라보자 이들은 공포에 찬 비명을 지르며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세 사람은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며 황무지를 가로질러 36개 주랭랑을 놓았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셋 중 하나는 그날 밤 안으로 죽었고 나머지 둘은 남은 평생을 폐인으로 지냈다고 한다. 아들들아, 바로 이것이 그 후부터 우리 가문에 그토록 큰 재앙을 가져왔다는 그 사냥개의 출현에 관한 이야기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굳이 기록해두는 것은 막연한 짐작과 추측으로 아는 것보단 한 점 의혹 없이 밝히 아는 것이 덜 두렵기 때문이다. 또 우리 가문에서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르게 급사하거나 사고사를 당하는 불운을 겪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린 우주 만물을 주재하시는 분의 무한한 자비로움에 몸을 의탁할 수 있으니 그분께서는 선호대 아래의 죄 없는 후손들을 언제까지나 벌하려고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아들들아, 이로써 나는 너희들에게 악의 세력을 승하는 밤 시간엔 부디 황무지를 지나는 일을 삼가해 줄 것을 간곡히 권유하노라. 휴고 바스커빌의 후손으로 태어난 로저와 존에게 누이 엘리자베스에겐 이 이야기를 반드시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하며 모티머 선생은 이 기이한 이야기를 마친 다음 안경알을 이마 위로 밀어 올리고 셜록 홈즈를 건너다 보았다. 홈즈는 하품을 하고 담배꽁초를 벽난로 속에 던져 넣었다.
아, 그런데요. 홈즈가 말했다. 아이,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 이야기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면. 모티머 선생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신문지를 꺼냈다. 아이, 홈즈 선생님, 그러면 좀 더 최근의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5월 14일자 대번주 소식입니다. 그 며칠 전에 찰스 바스커빌 경이 급사한 사건에 대한 간략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내 친구는 집중하는 표정으로 자세를 고쳤다. 손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최근 찰스 바스커빌 경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대번주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찰스 경은 다음 선거에서 자유당을 대표하여 중부 대번 지역구에서 출마할 유력한 후보로 꼽혀온 인물이기도 하다. 비록 경이 바스커빌 관에 기거한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인해 경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애정과 존경의 염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신흥 졸부들이 양상되는 이 시대에 대번주의 유서 깊은 가문의 후손이 스스로 재산을 일구어 한때 몰락했던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이곳에 다시 돌아온 것은 훈훈한 화제거리였다. 주지하다시피 찰스경은 남아프리카로 건너가 투자하여 그곳에서 목돈을 거머쥐었고 적당한 시기에 이익을 거두어 영국으로 돌아오는 투자의 지혜를 발휘했다. 경이 바스커빌관의 거처를 정한 것은 2년 남짓밖에 안 되었지만 건물 보수 및 재건축에 관해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경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스라의 자녀가 없었던 찰스경은 살아생전에 자신이 모은 재산을 지역 전체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희망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왔으니 이는 많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경의 때 이른 죽음을 애도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할 것이다. 본지에서는 경이 지역의 자선단체에 관대하게 기부한 일을 빈번히 취재하여 보도해왔다. 찰스경의 사망과 관련된 재반 정황이 수사를 통해 완전히 밝혀졌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이 지역의 미신에서 비롯된 소문이 근거 없다는 것은 밝혀졌다. 타살이나 초자연적 원인에 의한 죽음을 의심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 일찍이 상처한 찰스경은 남다른 기질의 소유자라고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재산이 적지 않음에도 검소하게 생활해왔고 바스커빌 관에도 베리모어 부부 두 사람을 각각 집사와 가정부로 두었을 뿐이다. 베리모어 부부를 비롯하여 찰스경의 여러 친구들은 경의 건강이 한동안 좋지 않았고 특히 심장에 이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다. 경은 안색이 나빴고 호흡곤란과 갑작스러운 우울증의 발병으로 고통받아 왔다고 한다. 고인의 친구이자 주치의인 제임스 모티머 박사도 같은 증언을 했다. 사건 자체는 단순하다. 찰스 바스커빌 경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스커빌관의 유명한 주목 산책로를 거니는 버릇이 있었다. 베리모 부부의 증언에 따르면 이것은 경의 오랜 습관이었다. 5월 4일 찰스 경은 베리모 집사에게 다음 날 런던에 갈 예정이니 짐을 꾸려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날 밤 경은 밖에 나갔다. 경은 야간 산책을 하면서 도중에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밤 12시 베리모어는 그때까지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등불을 켜들고 주인을 찾아 나섰다. 그날은 유난히 습도가 높았으므로 산책로에는 찰스경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주목 산책로의 중간쯤엔 황무지로 통하는 쪽문이 있었는데 그곳엔 경이 한참 지체했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경은 다시 길을 따라 내려갔고 산책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경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베리모어의 증언 가운데는 한 가지 설명되지 않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경의 발자국이 황무지로 통하는 쪽문을 지난 다음부터 모양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거기서부터는 마치 발꿈치를 들고 걸은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당시 그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황무지엔 머피라고 하는 집시 말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비명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들려왔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 찰스경의 몸에선 외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모티머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경의 얼굴이 너무도 심하게 일그러져 있어서 처음에 박사는 눈앞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환자이며 친구라는 사실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심장마비로 사망했거나 호흡곤란이 있었을 때는 이러한 현상이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고 한다. 부검을 통해 고인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검시 배심원단은 이러한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 바 찰스경의 상속자가 바스커빌관에 정주하여 안타깝게 중단된 산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검이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간에 떠도는 여러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일침을 가하지 않았다면 바스커빌관의 주인을 찾는 일은 지난한 작업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상속자는 찰스 바스커빌 경의 아우님의 아드님 되시는 헨리 바스커빌 씨이다. 헨리 바스커빌 씨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를 찾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곧 막대한 상속 재산에 관해 상속자에게 통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모티머 선생은 신문을 접어서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예, 홈즈 선생님. 여기까지가 찰스 바스커빌 경의 죽음에 관해 알려진 공식적인 사실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명백히 흥미를 끄는 요소들이 있는 사건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셨으니 말입니다. 나도 그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만 난 그때 바티칸 카메오 사건을 해결하느라 영국 내 흥미로운 사건들에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교황 성화에게 봉사하느라 마음이 바빴던 거지요. 그런데 이 기사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실의 전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젠 비공식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홈즈는 몸을 젖히고 손을 보겠다. 그의 얼굴에 대단히 냉정하고 침착한 표정이 떠올랐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티머 선생은 아까부터 흥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제가 이제 털어놓으려는 얘기는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검시관이 수사할 때도 이 얘기를 털어놓지 않은 것은 과학자로서 공개적으로 대중의 미신에 영합하는 태도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신문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바스커빌 관에 대해 그렇잖아도 꺼림칙한 얘기들이 떠도는 판국에 그런 선입견을 조장하는 얘기를 했다간 그곳에 들어가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것의 일부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얘기를 다 해봤자 별 실익이 없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홈즈 선생님께는 솔직히 털어놓지 않을 이유가 없죠. 황무지엔 극히 적은 세대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이웃들은 금세 친해집니다. 제가 찰스 바스커빌 경을 자주 뵙게 된 것은 다 그 때문이죠. 또 레프터관의 프랭클랜드 씨와 박물학자인 스태플턴 씨를 뵈면 인근엔 이렇다하게 교육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찰스 경은 원래 조용한 분이었지만 병을 앓으면서 저와 가까워졌습니다. 또 과학에 대한 관심이 서로 비슷해서 우린 더욱 친해졌죠. 그분은 남아프리카에서 상당한 양의 과학적 정보를 수집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저녁 때 만나서 부시맨과 호텐토트 부족 간의 비교 해부학에 대해 토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았죠. 지난 몇 달 동안 제 눈엔 찰스 경의 신경이 점점 날카로워져서 폭발 직전의 상태에 이른 것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찰스 경은 가문에 내려오는 전설을 마음속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경이 영지안을 산책하긴 했지만 한밤중에 당신을 황무지로 유혹할 만한 것은 전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선생님은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분은 바스커빌가의 후손들에게 어떤 두려운 운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경은 윗대 조상들의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분은 어떤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생각을 그치지 않았고 제게도 밤에 왕진을 다니다가 어떤 괴물을 본 적은 없었는지 또는 사냥개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물어왔죠. 경은 사냥개에 관한 질문을 여러 번 되풀이했는데 그때마다 경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려 나왔습니다. 전 그 운명적인 사건이 있기 3주 전에 바스커빌관에 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저녁 무렵이었는데
경은 그때 마침 현관에 나와 계셨습니다. 이륜마차에서 내려 경에게 다가가던 저는 그분이 제 뒤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죠. 재빨리 뒤를 돌아본 저는 커다란 검정 송아지 한 마리가 저 위쪽을 지나가는 모습을 얼핏 보았습니다. 경이 상당히 놀라고 흥분한 듯 했으므로 저는 송아지가 지나간 길을 나가보지 않을 수 없었지요. 송아지는 이미 가고 없었지만 그 사건은 그분의 마음에 최악의 충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녁 내내 그분 곁을 지켰죠. 찰스 경이 당신의 심경을 솔직히 털어놓고 아까의 문서를 제게 맡긴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일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일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 일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경의 두려움을 근거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찰스 경은 저의 권유에 따라 런던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심장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아무리 근거 없는 것이라 해도 그렇게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다간 큰 탈이 날 게 뻔했습니다. 전 몇 달이라도 도시의 정신없는 생활 속에 묻혀 있다 보면 경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의 몸 상태에 대해 저와 걱정을 나누던 스태플턴 씨도 같은 의견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무서운 파국이 온 것입니다. 그날 밤 집사 베리모어는 마부 퍼킨슨 편에 찰스 경의 사망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마침 전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지 1시간 안에 바스커빌관에 도착할 수 있었죠. 저는 아까 이 신문 기사에 난 모든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발자국을 따라 주목 산책로를 내려갔습니다. 황무지로 통하는 쪽문 앞에 이르자 경이 그곳에서 한참 지체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그 지점에서부터 발자국의 모양이 변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전 자갈이 깔린 길 위에 집사의 발자국 외에 다른 사람의 발자국은 없다는 것까지 눈여겨본 다음에 조심스럽게 시신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은 그때까지 전혀 손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은 땅에 엎드린 자세로 쓰러져 있었고 두 팔을 벌린 채 손톱을 땅에 박고 있었습니다. 어떤 강렬한 감정으로 인해 심한 안면 경련을 일으킨 듯했는데 그 때문에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몸의 외상이라고는 전혀 없었지요.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베리모어 집사는 한 가지 틀린 진술을 했습니다. 집사는 시신 주변에 다른 발자국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시신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에 그러나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발자국이요? 네, 발자국이. 남자 발자국이었습니까? 아니면 여자 발자국이었습니까? 모티머 선생은 일순 야릇한 표정으로 우리를 응시했다. 그리고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재 선생님, 그것은 엄청나게 큰 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셜록 홈즈 바스커빌 가문의 개 일부. 오늘 밤 책 한 잔.